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태어날 공주님까지 포함해 두 아이의 엄마이자 30대 후반의 핸드메이드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나름 입소문이 나서 매출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답니다. 물론 저의 본업은 아니지만요. 어머니께서는 언니나 남동생처럼 회사 일을 배워보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주구장창 보는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서는 차라리 공방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시면서 건물의 한쪽을 내어주셨어요. 저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공방 내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꾸몄죠.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도 이때였어요. 남편은 실내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이너로 저의 공방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평범함을 거부한 채 독특함을 추구하던 답없는 공방 주인이었고요. 남편은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답니다. 당연히 실랑이가 생기고 저는 왜 안 되느냐고 따지고 남편은 불가능한 것을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고 답답해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보살이나 다름이 없었지 않나 싶어요. 진상 고객을 끝까지 참아주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거든요. 그렇게 만난 것이 인연이 된 남편과 저는 그 이후에도 의외의 장소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었답니다. 핸드메이드 관련 이벤트와 마켓에서 말이죠. 자꾸 보면 정든다고 그렇게 마주치다 보니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유명 전시회도 가고 멀리 바람도 쐬러 다녀오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죠. 물론 시작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친정어머니가 아주 기를 쓰고 말리셨거든요. 남편과 제가 1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죠.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1살 된 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를 남편이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그 사실을 숨긴 적도 없거니와 데이트할 때 아이랑 함께 만났거든요. 물론 친정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아니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성실하기도 했고 저와 아이가 잘 지내다 보니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셨고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지금은 저보다 남편을 더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아 질투가 날 정도랍니다. 시댁은 제가 너무 어린 것이 걱정됐지만 그래도 싹싹하고 아이와 잘 지내는 것 같아 안심이라고 하시며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나름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동서가 참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에게는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동서였어요. 동서는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첫인상이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명품 사랑해요 라고 붙여둔 사람처럼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휘감고 있더라고요. 그 흔한 머리핀까지 말이죠. 근데 그게 또 조잡해서 명품을 이렇게 두르고도 없어 보일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동서는 저를 힐끔 보더니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도 첫 인사 자리인데 싶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마주보았죠. 그날은 서로 한마디도 섞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을 나서면서 저는 솔직하게 남편에게 동서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다고 고백했죠.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되도록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야? 동서한테 내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있어? 내 동생이 대릴 사이로 들어간 건 알고 있지? 사돈이 아버지 공장의 제일 큰 고객이기도 해서 좀 성격이 유별나도 가족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거든. 남편은 제 성격에 부딪힐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만 그래도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저는 말로는 대답을 했지만 만약 저한테 이상하게 굴면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윗사람이잖아요. 제가 실수한 것을 알려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아니라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나름 결의를 불태우는데 문제의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와 예물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남편과 사전에 커플 시계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죠. 저는 반지가 공방일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애당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쉬워하셨어요. 남편은 두 번째지만 저는 처음이니 그래도 반지를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시계도 의미 있어서 좋다고 웃으며 말하자 결국은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저는 평소 자주 가는 매장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물론 직원들에게는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당부를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잘 어울릴 만한 시계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주셨어요. 남편이 올 때까지 여유롭게 이것저것 손목에 올려보고 기다리는데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동서가 등장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다양한 명품으로 덕지덕지 꾸며서는 말이죠. 손에 화려한 반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는데 무겁지도 않나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 여기서 뵙네요? 오늘 예물하러 오셨나 봐요. 하긴 여기 보석들이 예쁘긴 하죠. 근데 형님한테 어울릴 만한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형님이 감당하기에는 가격대가 좀 높을 텐데 말이죠. 보석에는 관심 없어서요. 시계에 보석 화려하게 박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디자인이 잘 빠진 걸 보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초혼인데 아주버님께서 반지도 안 해주신다고 해요? 너무하시다. 아무리 초라해도 반지는 주셔야지. 그러지 말고 형님 마음에 드시는 반지 있으면 골라오세요. 제가 결혼 선물로 하나 정도는 가볍게 사드릴게요. 아니다. 형님은 이런 보석들 본 적 없으실 텐데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 그냥 그걸로 하세요. 말은 고맙지만 반지는 필요 없어서요. 일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디 보자. 이 반지는 어떠세요? 저는 분명 거절의 의사를 보였지만 동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반지를 하나 고르더니 꺼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운데 커다란 보석이 자리 잡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결혼식에 어울리는 디자인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동서는 저를 보면서 빙글빙글 웃고 있었어요. 순간 일부러 저런 반지를 권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짜증이 올라왔지만 남편의 당부도 있고 이 상황에서 동서의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해서 저는 웃으며 다시 반지를 거절했답니다. 형님, 자꾸 거절하는 것도 무례한 일이죠. 보석 큰 것이라도 하나 챙겨보라고 권하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힘드세요 그게? 글쎄요 동서, 나는 반지가 전혀 고맙지 않아서 나한테는 필요 없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면 동서가 하지 그래요? 동서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반지랑 같이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요. 졸부 느낌도 나고. 뭐라고요? 졸부? 형님 지금 저한테 졸부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급스러운 느낌 난다고 했어요. 동서는 졸부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니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그런 일 없다고 말하며 다른 말로 포장을 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모양인지 다들 웃음을 참는 것이 보이더군요. 특히 1년에서 구경한 것이나 다름없는 시어머니께서도 시선을 돌리시며 헛기침을 하셨죠. 이 모든 것들 때문인지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입고 있는 원피스와 같은 붉은색으로 삽시간에 변했죠. 동서는 서둘러 잘 골라보라고 말하고는 다른 쪽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낮은 목소리로 굳이 건드려서 좋을 것 없는데 왜 짓궂게 그러냐고 흘기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으신 것이 내심 기분이 좋아 보였죠. 저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는 시어머니께서 골라주시는 시계로 하겠다고 애교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일이 동서한테는 무척이나 뼈아픈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는데 집이 어수선하더군요. 저희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분가하자고 했지만 아직 서툰 것이 많은 저는 시댁에서 살면서 시어머니 손맛도 배우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도움을 받고 싶었거든요. 친정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며 의외로 적극 지지해 주셨고요. 그래서 남편이 쓰던 2층을 부부 침실로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안에 가구까지 완벽하게 다 바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골랐던 가구들이 밖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문한 적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고요. 한눈에 저는 이 가구들이 이탈리아 유명 가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 브랜드는 친정어머니의 최애 브랜드로 저희 집 안방도 이 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죠.
시어머니께서도 당황스럽다는 얼굴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의문은 곧 해결되었습니다. 동서가 웃으면서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어머, 형님 벌써 오셨어요? 신혼여행 갔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오세요? 못해도 유럽은 다녀오셔야 신혼여행인데 제가 다 아깝네요. 저나 그이나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노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리를 길게 비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동서? 형님 신혼방 봤는데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디자인도 구리고 색감도 엉망이고 무슨 거지들이 사는 방 같길래 제가 동서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야죠. 동서의 말에 혈압이 바로 오르더군요. 한번 해보자는 의미인가 싶기도 했고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면서 얼마 전에 새로 구입한 가구이며 남편과 제가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동서는 막무가내더군요. 어떻게 그런 유치하고 싼 티가 줄줄 흐르는 것으로 가구를 정할 수 있느냐고 하더니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아주버님 너무하신다. 본인은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무렇지 않겠지만 여자한테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우리 형님은 처음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대충 해치우고 만다는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신혼여행도 그래. 이때 아니면 두 분이 언제 해외여행 가보실 수 있다고. 동서, 말 참 이상하게 하네요. 그리고 내가 언제 동서더러 신경 써달라고 한 적 있어요? 왜 말하지도 않은 것을 오지랖대면서 나서세요? 제 말에 동서가 잠시 흠집 몸을 떨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 역시 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같이 노려보았죠. 아마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동서의 말에 다 따르기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한동안 그렇게 눈싸움을 하다가 동서가 갑자기 피식 웃으면서 눈을 아래로 내렸어요. 그러면서 초라하게 보이도록 하고 싶지 않아서 나섰더니 괜히 욕만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이며 그래도 자신이 선물했으니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당연히 동서가 준 가구가 고급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동서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동서가 주는 것을 받으면 뭔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죠. 좋은 마음으로 준 것도 아닌데 그걸 넙죽 받기가 애매하기도 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초조한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동서가 언제든 공장의 주문 수량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감에 두 사람이 이미 옴짤딱sap도 못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흥미롭다는 듯 저를 바라보는 동서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우리 방만 가구 바꾸는 것이 좀 눈치가 보였는데 동서 덕분에 시부모님 방 가구를 바꿀 기회가 생겼네요. 우리가 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동서가 먼저 나서주니까 정말 너무 고마워요. 형님, 제 말이 들리지 않으세요? 제가 형님네 방 가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딴소리 하세요? 그런데 우리 방은 이미 신혼방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서가 큰맘 먹고 시부모님 방 바꿨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 말에 동서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싶었는지 입을 달싹이다가 횡하니 가버렸죠. 무슨 대여섯 정도 되는 아이가 화가 나면 쿵쾅거리며 걷듯이 소리를 내며 가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사람을 시켜 시부모님 방을 새롭게 꾸몄답니다. 물론 그런 제 행동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보고 계셨지만요. 동서와의 신경전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점점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이고 사사건건 시비였죠. 그러다 저는 그냥 듣고 넘길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조부모님 제사라 집에서 한창 제사 준비로 바쁜 날이었죠. 준비성이 철저한 시어머니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식용유가 떨어졌다고 하셔서 급하게 심부름을 다녀오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는 동서가 보였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힐끔 바라볼 정도였죠. 당연히 제 귀에도 명확하게 들리더군요. 저는 숨죽이고 동서의 대화에 신경을 쏟았어요. 딱히 이유는 없지만 궁금하잖아요. 무슨 소리를 할지 말이죠. 형님이라고 나이도 어린 게 눈 똑바로 뜨고 덤비는데 할 말이 없더라. 이걸 어떻게 자근자근 밟아주지? 입고 다니는 꼴 봐서는 이전 형님처럼 개털인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할 말 다 하는 거 있지? 주제. 안 그래도 자꾸 눈에 거슬리면 이전 형님한테 했던 것처럼 해볼까 싶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어? 괜찮아. 내가 꾸민 거 알면 뭐 이미 이혼했고 각자 갈 길 갔잖아. 그럼. 들었지. 원래 좀 이상했잖아. 내가 뭐라 말만 하면 겁을 잔뜩 먹고서는. 내가 뭘. 이전 형님이 잘못한 거지. 안 그래도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입덧이 무슨 소리야. 감히 내 앞에서 입덧을 해?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야. 그래. 잠깐이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겨우 참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어요. 걸어가는데 등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칼이 쭈뼛하고 서는 기분이었죠. 결혼 전에 데이트하면서 남편에게 이혼한 이유를 그렇게 물었지만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통화 처음에 밟아주겠다는 둥, 이전 형님에게 했던 것처럼 해주겠다는 둥의 말을 떠올리며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들어갔더니 한창 제사 음식 준비 중이던 시어머니께서 놀란 눈을 하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말이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안색이 확 달라졌다며 걱정을 하셨죠. 저는 차마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제대로 좀 더 알아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벨이 울리며 동서가 들어왔죠. 동서는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을 삥 둘러보더니 몇 개 음식을 먹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 음식이 저번보다 간이 좋다며 집에 갈 때 조금씩 가져가도 되겠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엿들었던 전화를 떠올리며 아랫입술을 깨물었어요. 살짝 녹음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더군요. 형님은 오늘따라 말이 없으시네요? 그런가요? 음식 배운다고 정신이 좀 없어서요. 동서도 어서 와서 좀 거들어요. 제가요? 저 집에서 손에 물 묻혀본 적 없어요. 집안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 두고 제가 나서서 하는 건 좀 아니죠. 안 그래요? 그건 동서네 집이고 여기선 아니잖아요. 여기라고 다를까? 어머니 계시고 형님 계신데 굳이 제가 나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 오늘 네일케어 받아서요. 형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보통 네일 아니거든요. 네일케어야 샵 가서 받는 건 다 똑같죠. 동서는 특별한가 봐요. 당연하죠. 아직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한 신상 디자인이라고요. 이걸 하려고 얼마나 돈을 들여 예약했는데요. 연예인들 손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곳에서 했다고요. 이런 고운 손에 음식 기름이나 양념 따위 묻힐 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형님이 좀 수고하세요. 그런데 형님, 그 앞치마 너무 잘 어울린다. 평생 딱 그 패션으로 살 사람처럼 너무 찰떡이세요. 동서는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승리자처럼 고개를 쳐들고 주방을 나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따라 나가서 그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오늘은 참자, 저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 때까지는 참자, 이렇게 중얼거리며 가만히 주먹만 세게 쥐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잘 참았다고 하시면서 제 등을 쓸어내리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저렇게 방자하게 굴고 있는데 왜 참으시냐고 물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 공장 이야기를 꺼내시며 최근 몇 년간 공장이 상당히 어려웠는데도 지금까지 직원들 월급 줄 수 있는 이유가 다 동선의 집안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낸다고요. 동선의 집안에서 나몰라라 하는 순간 공장은 당장이라도 돌아가는 기계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숨마저 내쉬셨죠. 동선의 집안에서 소개시켜준 업체가 70%가 넘는다는 말에 저는 그동안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온 곳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있었지.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다들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곳에 흡수되기도 하고 폐업 절차 밟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까지 왔어. 우리처럼 작은 기업들은 버티기가 어려웠잖아. 요 몇 년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이런 상황 때문인지 동서와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시려고 가족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으실 정도라고 했어요. 저는 속상해 보이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시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이죠. 조부모님 제사는 금방 끝이 났어요. 제사 내내 동서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경건하게 제사를 치르는 가족들을 비웃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껌을 씹는 소리는 옵션이었죠. 남편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아가며 동서가 있는 방향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서방님께서는 가족들 분위기에 위축되셨는지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셨고요.
그렇게 제사가 끝나자마자 서방님께서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동서를 재촉했어요. 당연히 동서는 자신이 일찍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서둘러야 하느냐며 서방님께 따지듯이 말했죠. 서방님은 사색이 되다 못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서방님보다 더 불편하다는 얼굴로 앉아 계시는 시부모님들의 안색이 점점 더 나빠지셨어요. 반복되는 재촉에 동서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고는 서방님께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동서가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동안 가족여행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함께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이미 일본 온천여행을 계약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지금 가족여행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동안 가족여행은 그렇게 갔다고 하던데요. 동서는 사돈 어른들과 함께 갔다고 들어서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죠.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부터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하세요? 감히? 저는 동서의 마지막 말인 감이라는 단어가 무척이나 거슬렸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잘났기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걸까 싶었죠. 동서는 제가 말이 없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형님네 집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형님보다 나이도 많고 이 집에서 며느리로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저하고 상의는 하셨어야죠. 아직 배울 거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고작 일본 온천이요? 거기 가서 뭘 하시려고요? 온천이야 한국에도 많아요. 굳이 그것 때문에 일본 간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어딜 가든 같은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뭐하러 멀리 가요. 동서가 북유럽으로 가자고 했는데 거기도 우리나라랑 다를 바 없잖아요. 형님, 지금 어디를 비교하세요? 제가 가자고 하는 곳은 프레딧한 공간이죠. 어중이 떠중이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서, 프라이빗, 프레딧이 아니라 프라이빗이라고 해야죠. 저는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억지로 섞어 쓰는 동서를 보며 틀린 부분을 정정해 주었어요. 침묵이 흐르더군요. 순간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존심 강한 동서가 분명 꼬투리를 잡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동서는 허둥거리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의외라고 생각하면서 문자로 가족여행은 일본으로 계획 세웠으니 함께 갈 생각이 있으면 미리 말해달라고 남겼죠.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서가 가족여행을 함께 갈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친정 식구들과 자주 가던 료칸에 예약을 걸었어요. 당연히 제일 좋은 곳으로 하고 싶었지만 그 방은 아이와 지내기 조금 불편해 한 단계 낮은 곳으로 결정했어요. 다다미 구조가 아이가 돌아다니기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렇게 이것저것 여행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동서가 자기네도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황했죠. 다행스럽게도 같은 급의 방이 남아있어 급하게 추가 예약까지 하고 비행기는 동서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여행 당일 공항에 모인 가족들은 다들 동서의 눈치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죠. 이제는 무슨 습관 같은 것이었어요. 오죽하면 아이도 제품에 안겨서 동서를 힐끔거렸을까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시선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 수속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서방님은 저희와 같은 이코노미를 타는데 동서는 비즈니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먼저 비행기를 예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서방님은 내버려 두고 자신만 비즈니스를 탈 생각을 하는지 좀 당황스럽더군요. 물론 충분히 동서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곧 빵 터지고 말았어요. 서방님께서 너무나도 편안한 얼굴로 시부모님과 함께 나란히 앉으시더라고요. 여기 자리 너무 좋다는 말까지 하시면서요. 그 편안한 얼굴을 보며 저는 동서 혼자서 비즈니스 가는 것이 여기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겠다 싶었습니다. 동서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최고급 방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잘 수 있느냐며 소란을 피웠거든요. 저는 방 구조가 지금이 좋아서 그렇게 선택했다고 했지만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았죠. 아니 돈이 없으면 없다고 저한테 말을 하던가요. 그랬으면 제일 좋은 방에서 쉴 수 있었잖아요. 여행 첫날부터 이게 뭐예요. 형님
아니, 없이 살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손 빌리는 것 정도의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망설여지던가요? 저한테 없는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구질구질한 곳을 방이라고 내밀어요? 말 조심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모른다고 말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곳 아니거든요. 여기 일본 내에서도 제일로 쳐주는 곳이에요. 이렇게 소란 피울 만한 곳 아니란 말입니다. 쫓겨나기 싫으면 조용히 하세요. 그래봤자 료칸이잖아요. 괜히 말 돌리지 마시라고요. 당장 제일 고급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나는 그럴 마음 없으니까 동서가 원하면 직접 얘기해요. 저는 멀쩡한 숙소를 헐뜯으며 스트레스 주는 동서를 도저히 상대할 수 없겠다 싶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시부모님을 안으로 모셨어요. 얼마 후 동서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무시하고 제 할 일만 했죠. 소란스러움에 안주인까지 나선 모양이더라고요. 곧 동서는 서방님과 함께 다른 숙소를 가겠다고 말하며 서방님께 가방 똑바로 들라는 소리까지 하곤 횡하니 나가버렸죠. 안주인이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찾아왔어요. 일행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곳에 전통이 있는데 그렇게 소란 피우는 사람을 개그로 맞이할 수는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내보내주어서 고맙다고 했어요. 안주인은 시집갔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이곳을 찾아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말을 남기곤 갔죠. 남편은 안주인과 잘하는 사이냐고 신기한 듯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숙소가 달라지니 동서를 만날 일이 잘 없더군요.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남은 저희 가족들은 여유롭게 온천을 즐기며 말 그대로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답니다. 동서가 보이지 않는 것이 불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냐는 생각으로 저는 동서를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행의 마지막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동서가 숙소로 찾아와서는 자신이 최고급 가게를 예약했다고 하며 저희에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여행 기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자고 하니 다들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죠. 동서가 데리고 간 곳은 확실히 최고급 레스토랑이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셰프가 이탈리아의 5성급 호텔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그 지역에서도 유명한 곳이었죠. 저도 몇 번 과거에 왔었었는데 음식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자주 올 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가격만큼의 맛은 좀 아니다 싶었거든요. 동서는 이런 곳을 예약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느냐며 공치사로 시작하더니 자신이 알아서 음식을 주문했으니 편하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곧 음식이 나오고 나름 시그니처 메뉴들만 주문했는지 먹어본 적 있는 것들이 나오더군요. 저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아이 챙기는 것은 물론 낯설어하는 시부모님도 챙겨드렸죠. 형님,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셨나 봐요? 엄청 능숙하시네요. 딱 서빙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일을 해봤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경험이 있어서요. 그래서 능숙하게 보이나 보죠. 에이, 손놀림이 경험 정도가 아닌데요. 아니다. 시중을 많이 들어봐서 그런가? 형님 학창시절에 친구들 심부름이나 하던 그런 찐따 아니었어요? 시중에 아주 몸을 배어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이 전혀 없었는데 동서는 있었나 봐요. 우리는 공부하기 바빠서 그런 유치한 장난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동기끼리 심부름을 시키다뇨. 그런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죠. 동서는 있었나 봐요? 어느 쪽이었어요, 동서는? 시키는 쪽? 아니면 심부름하는 쪽? 저는 동서의 비아냥거림을 참지 못하고 결국 웃으며 물었어요. 어느 쪽이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동서는 아랫입술을 깨물고는 저를 노려보았죠. 살벌해진 분위기에 죽어나가는 것은 다른 식구들이라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기에는 동서가 선을 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정도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메인 음식이 들어오고 나서 동서의 행동은 진짜 제대로 한 방 때려주고 싶은 정도였어요. 저는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컨디션에 따라 조심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메인이 해산물만 있더라고요. 난감했죠. 좀처럼 음식에 손을 못 대고 있자 동서가 묻더군요. 형님, 왜 안 드세요? 어떻게 먹는지 모르시겠어요? 이런 음식은 하긴 형님 드셔보실 일 없으셔서 힘드시죠?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신경 쓰지 말고 들어요. 말 잘하셨어요, 형님. 사실 제가 그때도 묻고 싶었는데 진짜 알레르기 맞아요? 그냥 못 먹어봐서 그런 거 아니고요? 원래 사람이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 겪으면 몸이 놀라서 반응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형님이 그런 거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수씨, 말씀이 과하시네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그렇게. 여보, 잠깐만요. 동서는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네요.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산물을 먹지 못할 환경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리고 동서는 알레르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게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울컥한 남편이 나서는 것을 막아선 저는 다소 공격적인 어투로 동서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큰 소리를 내며 수저를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식사하는 것이 누구 덕분인데 그런 큰 소리를 내느냐고 했죠. 저는 동서가 준비한 것은 알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 아니냐고 받아쳤어요. 맞잖아요.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주문한 것이 저를 골탕 먹일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동서에게 숙소 문제로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동서는 전곡을 찔린 것인지 잠시 주춤하더니 자신을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다고 소리를 높였죠. 저는 아니라면 미안하다고 형식적으로 사과를 하곤 괜히 다른 가족들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동서는 입술을 깨물고는 자신은 입맛이 없다고 하며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더군요. 시부모님 역시 숙소에 가서 좀 쉬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어른들 앞에서 나쁜 모습 보였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망설이시다가 아무리 동서가 날뛰어도 시아버지 생각해서 참으면 안 되겠냐고 하셨죠. 네가 힘든 거 다 안다.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좀 참으면. 참기는 뭘 참아. 큰애도 할 만큼 했고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 됐다. 공장 때문에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공장 식구들 생각해서 참고 참았는데 아주 시어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시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빨리 숙소로 돌아가자고 재촉하셨어요. 그렇게 여행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한 가족들은 다음 날 동서가 먼저 한국에 돌아갔다는 소식에 헛웃음을 지어야만 했죠. 그날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은 아니었는지 시아버지께서는 공장을 조금씩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셨어요. 직원들 생일이며 직원들 가족까지 챙겨주시던 시아버지다 보니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보였죠. 저 역시도 곁에서 그런 시아버지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되도록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어깨가 처진 시부모님 뒷모습을 보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남동생에게 넌지시 시부모님 공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동생은 좀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공장이 내실이 튼튼하고 제품이 좋기로 소문난 곳인데 자꾸 다른 곳에서 방해를 하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 방해하는 곳이 동선의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남동생은 충분히 거래처를 뚫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거래를 맡고 있는 그 방해물도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죠. 저는 우리 집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 또 당부를 했답니다. 남동생이 공격적으로 나서준 덕분인지 동서를 한동안은 보기 힘들었어요. 서방님 말씀으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많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고소한 기분이 들었죠. 동서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소식이 도착했어요. 아이가 생긴 것이죠. 원래는 첫째를 생각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망설였는데 첫째도 저를 진짜 엄마로 알고 자라는 중이라 너무 신경 쓸 것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유대감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둘째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설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친정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댁에서도 뛸 듯이 기뻐했어요. 미운 3살이라고 사고치기 바쁜 우리 첫째도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다는 사실에 엄청 좋아했고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기뻐한 사람 중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단짝이었던 친구도 있었는데요.
친구가 오랜만에 마사지를 받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마사지 샵도 자주 다녔는데 결혼 이후에는 시간 내기 힘들어서 나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방을 운영하곤 있었지만 제 본업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친정 어머니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 하는 것이었죠. 친정 어머니께서는 뷰티 관련 일을 하셨는데 건물 하나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뷰티에 관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층층이 샵을 넣어둔 매장 여러 지점을 가지고 계셨죠. 그중 한 곳이 강남에 있었는데요. 그곳은 특별히 고급화 전략으로 만든 곳이라 회원권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한 곳이었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더러 틈나는 대로 매장을 돌아다니며 확인하라고 하셔서 내키지는 않지만 대학생 때부터 부지런히 다녔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이죠. 저는 어차피 볼 일도 있고 해서 친구와 함께 매장을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나서서 그런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층별로 돌아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드디어 마사지 샵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동서와 딱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동서는 저를 보고는 엄청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동서가 여기를 다닐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친구는 누구냐며 제게 물었어요. 어머, 형님을 여기서 뵙네요? 형님하고는 제일 안 어울릴 것 같은 곳에서 뵙게 되다니 의외라고나 할까? 형님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설마 마사지 받으러 오신 건 아니죠? 마사지샵 오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마사지 받으러 왔죠. 그러는 동서는 이 시간에 여기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저희 회사야. 저 없어도 잘 굴러가는 곳인데요, 뭘. 그런데 여기 지금 마사지 받으러 오셨다고요? 형님이요? 동서는 충격이란 얼굴로 저를 보고는 곁에 친구에게 눈길을 주었죠. 친구는 제게 귓속말로 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느냐고 재수없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아가며 동서에게 마사지 받으러 왔으면 잘하고 가라고 말하곤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 들으라는 식으로 엄청 크게 말하더라고요. 매니저, 여기 회원제라고 해서 왔더니만 관리가 엉망인데? 개나 소나 다 받아주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이 여기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동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말 조심 좀 하지 그래요? 제가 무슨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회원권 비싸게 끊고 여길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대접 받으면 좋겠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형님, 혹시 무료 쿠폰 있어서 들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면 여기 친구분이 회원이라서 그냥 체험 삼아 오신 건가? 어느 쪽이든 격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네요. 하여튼 매니저, 여기 소문 듣고 왔는데 소문값도 못하는 것 같네. 이봐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지금 당신이 어떤 실수했는지 알기나 하냐고요.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가 화를 내며 말했지만 동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괜히 여기까지 나왔다고 말하며 매니저에게 이런 고급 마사지샵에서 무료 쿠폰이나 뿌릴 줄은 몰랐다고 투덜거렸죠.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누군지 이미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때였어요. 어머 아가씨, 아니다. 이제 사모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사모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고 오시지 왜 그냥 오셨어요? 섭섭하게. 이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바쁘시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새로 지점 내는데 이 대표님께서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다음에 여유 있으실 때 연락드리려고 했죠. 사모님 소식은 들었어요. 회장님이 아이 가졌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임신 초기인데 힘든 건 없으시고요. 나오신 김에 다리 마사지 좀 받고 가세요. 피부는 왜 이렇게 거칠어지셨대? 속상하게. 이 대표님은 제가 처음 어머니 일을 대신할 때부터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 제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분이셨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 대표님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아가씨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저를 조카 보듯 보셨던 분이랍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 대표님과 반갑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동서에게 큰 충격이 되었죠. 힐끗 쳐다보니 입을 떡하고 벌리고 있더라고요. 상냥하게 저를 맞이해주던 이 대표님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동서를 보더니 제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모님, 이 사람 아는 사람이신가요? 우리 매장에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어떻게 사모님, 제가 아주 강남에 발도 못 붙일 정도로 영구 제명시켜버릴까요? 다른 지점도 사모님 말씀 하나면 바로 그러겠다고 할 텐데 말이죠. 형님, 이게 지금 무슨...
형님 아니죠? 이런 대단하신 분이랑 형님이 알고 지낼 주제가 아니잖아요. 형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동서, 상황 판단이 아직 안 되나 봐. 대표님 이야기 못 들었어? 이 손님 끌어내. 내가 손님이라고 다 같은 손님 아니라 그랬지. 당장 사람 불러. 매장 분위기 흐리게 뭐 하는 거야? 동서는 제 손을 붙들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하라고 했지만 저는 팔을 뿌리쳤죠. 곧 사람들이 올라와 동서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가는 도중에도 동서는 저를 부르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마사지를 마치고 집으로 왔더니 동서가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다른 가족들까지도 집에 다 들어와 있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혀를 찼죠. 제가 들어오자마자 동서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제가 가족들을 다 속이고 뒤로 딴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동서를 무시하곤 방으로 들어가 서류 몇 가지를 챙겨 나왔죠. 저는 가족들에게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금수저 물고 태어날 정도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눈치였죠. 저는 가족들에게 그래봤자 다 부모님 재산이지 제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렸죠. 망측하게 식구들을 속이고 들어오다니. 어머니, 가만히 두고 보실 건 아니죠? 우리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무슨 큰 문제라고. 그네 말대로 그 재산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아버님,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를 속였잖아요. 어떻게 그걸 넘어가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그런 동서는 뭐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서 동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이야기해볼까요? 동서는 제 말에 잠깐 멈칫하기는 했지만 곧 자신은 떳떳하다고 말했죠. 저는 숨겨놨던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아이의 친모에게 동서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을 말이죠. 임신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겁을 주고 괴롭히고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서 친모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그 모든 증거들을 내밀었죠. 언니가 넘겨준 자료들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아이의 친모는 동서의 괴롭힘에 결국에는 정신을 놓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죠. 남편은 그 소식을 처음 알았는지 몸이 휘청거리더라고요. 동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꾸며낸 것들이라고 했지만 이미 가족들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계셨던 서방님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동서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셨죠.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방에 잠들어 있던 아이가 놀래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답니다. 동서는 감히 자신을 때렸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서방님께서는 침착한 얼굴로 당장 이혼을 하겠다고 하시며 더 이상은 동서네 집안에서 노예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하셨죠. 동서는 다들 미쳤냐고 외치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남동생의 도움으로 충분히 자립할 여건이 만들어진 시아버지의 공장은 더 이상 동서가 겁을 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 것인지 서방님께서는 동서를 질질 끌고는 밖으로 내보냈고 저희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한 차례 폭풍은 꽤나 길게 이어졌습니다. 동서가 맞았다는 소식에 동서네 집안에서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하지만 서방님도 그동안 놀고 있으셨던 건 아닌지 동서가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는 정황을 내밀며 위자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 깔끔하게 이혼이나 하자고 하셨죠. 저야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그런 자료를 이혼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고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서방님은 다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그저 두 번 다시 얼굴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셔서 더 이상은 길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동서와의 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그냥 겁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강남에 발붙이기 힘들도록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저에게 비열하다는 등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있는데 저야 당연히 모르는 척하고 있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혼까지 한마당에 동서라고 부를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여전히 시댁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저께 서방님께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법으로 된통 한 방 먹여야겠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얼씬도 하지 못하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전 예전부터 어른들이 결혼이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며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들을 그리 심각하게 듣지 않았어요. 일단은 처음에 남녀끼리 마음이 맞아야 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양가 어른들끼리 맞물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진짜 저와 남편 둘만의 일이 아니더군요. 특히 우리 시댁, 어머니는 저를 너무 골치 아프게 하셨어요. 제 뒤통수 쪽에 드문드문 새어나온 새치들은 전부 어머니가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에 몇 번을 드나드시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미애, 너 그 뭐야 친정동생 사돈총각은 뭐하고 사는 거야? 디자인인가 뭔가 한다고 했었나? 나이는 올해 몇 살이야? 만나는 여자친구는 있어? 그러면서 제가 딱히 어머니와 크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제 친정 남동생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캐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화제거리가 마땅히 없어서 저러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옛날부터 디자인이니 그림쟁이니 그런 건 말이야 돈벌이가 안 된대. 그걸로 돈 벌어서 평생 놀고 먹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 좌우지간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지. 저는 이 말의 뉘앙스를 대강 알아들었기 때문에 몹시 불쾌했는데 딱히 맞받아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소 약간 어른들이랑 말하는 걸 어려워하기도 했고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받아치기도 좀 곤란했었거든요. 결혼 초니까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기도 하고 분쟁을 만드는 게 괜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좀 된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야, 얘 미쳤나 봐. 무슨 시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해? 너 그렇게 해봐. 아마 얼마 안 돼서 금방 뒤통수 맞는다. 세상에서 제일 말 같지도 않은 뻥이 뭔 줄 알아?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나는 널 딸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 말이야. 그런 말 하는 시어머니면 일단 거리 두고 봐야 돼. 아니, 그냥 아예 뭘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최대한 만나는 거 피해.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급기야 집을 옮겨서 이사해버린 애였어요. 하지만 전 꽤 소심하기도 하고 일을 크게 벌리기 싫어하는 성격이고 웬만하면 많은 일들을 잔잔하게 넘기고 싶어하는 편이에요. 사람이랑 싸우는 것도 싫어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도 참 순진하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도 저희 어머니는 보통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결혼하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안 돼서 정말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딸도 있고 밑으로 아들이 또 있는데 큰아들을 장가 보내고 난 뒤 맨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미애야, 나 지금 마트 갈 건데 너 살 거 있으면 같이 가자. 내가 지금 니네 집으로 갈게. 그러시면서 차를 끌고 오신 거예요. 초반에야 저도 시어머니랑 사이좋게 장도 보고 어쩌고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나이도 젊으신 편이었고 나름 본인이 아주 시은식 시어머니인 걸 강조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나 같은 시어머니는 진짜 없을걸?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짓 했다간 며느리들이랑 잘 지내기 힘들어. 하여간 나 때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니네 세대들은 모를 거다. 범석이네 할머니 말이야. 진짜 아주 지독한 분이었어. 얼마나 나를 갖다가 부려먹고 힘들게 하든지. 범석이 고모들까지 아주 그런 원수들이 없었다니까. 어머니는 저랑 얘기하는 게 재밌어 보이시긴 했는데 거의 제가 외워버릴 정도로 저에게 본인 시댁욕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살아계시는 시할머님, 결혼할 때 뵀던 고모님들에 대한 욕을 끝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코미디인 건 말이에요. 그렇게 시댁을 싫어하시면서 본인이 아주 똑 닮은 행동을 한다는 걸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범석이네 고모들이랑 할머니가 말이야. 아우 정말 얼마나 심하게 우리 집을 무시했는지 몰라. 뭐 일단 범석이 할머니가 돈이 좀 있긴 하거든. 우리 집도 나쁘진 않았는데 할머니는 그 가짠지도 않은 재산 가지고 얼마나 나를 하녀 부리듯이 했는지 모른다니까.
우리 친정 쪽 가족도 무시하는 투로 말하고 내가 그때 들이받지 않은 게 얼마나 한이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 뭐라 하시지만 좀 지나고 보니 어머니도 저에게 괜히 제 동생 얘기를 물으면서 무시하시듯 말씀하셨어요. 제일 무서운 게 욕하다가 닮는 거라고 하더니 그게 딱 저희 어머니 꼴인 것 같아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미애 니네 그 친정동생 사돈총각 피부는 왜 그렇게 안 좋은 거야? 피부과 같은 데 가서 좀 치료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얼굴에 뭐가 우둘투둘 솟아나 있으면 여자들이 안 좋아할 텐데 말이야. 전 무슨 시어머니가 며느리네 친정동생 연애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 싶어서 황당했어요. 그래도 그냥 대충 말을 하면서 넘기려고 했었고요. 그건 제 동생도 좀 콤플렉스라서 치료 열심히 받고 있는데 좋아지지 않나 봐요. 일단은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대충 이렇게 성의 없이 대꾸를 했는데 어머니 말은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지 아니면 저주를 하는 건지 모를 이상한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그 모양으로 무슨 암벽 타듯이 울퉁불퉁한 거면 애지간한 치료받는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을걸? 게다가 치열은 왜 그렇게 앞으로 막 튀어나온 거야? 요즘은 여자들이 외모를 많이 본단 말이야. 사돈총각은 직장도 막 안정적인 게 아닌데 외모도 관리를 해야 하니까 남자로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하여간 사돈도 걱정 많으시겠다. 대체 이런 걸 언제 그렇게 하나하나 자대고 줄긋듯이 보고 있었는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 동생이 뭘 어쨌다고 이렇게 심각한 얼굴 평가에 스펙 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너무 불쾌했지만 그냥 넘겼고 며칠을 지나도 이런 부분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짜증이 났고 남편에게 말을 할까 하다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조용히 어머니와 만나는 시간들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 카카오톡 상태를 계속 관찰하시기도 하고 조금 시대 감각이 앞서 나가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제 SNS를 몰래 훔쳐보다가 걸리신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마트 가자고 조르시던 날 약속 있다면서 제가 어렵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서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걸 제가 SNS에 업로드했는데 이건 특성상 이 게시물을 누가 눌러본 건지 뜨거든요. 이날 잠들 무렵에 그걸 다시 확인해봤더니 생소한 어떤 아이디가 저 게시물에 봤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걸 타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 글쎄 그 아이디는 저희 어머니였던 거예요. 떡하니 그 계정에는 어머니 성함 세 글자가 아주 당당하게 찍혀 있었고 프로필 사진에는 어머니가 골프 라운딩을 가서 자랑스럽게 찍어두신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모를 줄 아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럼 걸리지라도 마시던가요. 그 다음날 너무 티나게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신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 어머니 얘기 좀 질리기 시작했어요. 예미애야 있잖아. 내 친구 며느리가 말이야. 결혼하고서 그렇게 여기저기 나다니고 어쩐다더라. 시댁 가족들이랑도 어울릴 줄 모르고 그렇게 눈치가 없대. 심지어 자기 시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맨날 동네방네 놀러 다닌다나. 그러다 보니까 글쎄 말이야. 세상에 바람이 났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얘기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충 봐도 어머니는 뭔가 저 말 안에 저를 좀 비난하고 싶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의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그 안에 절 살짝 꼬집는 것 같은 거 말이에요. 아, 그런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냥 전 이렇게 대충 맞장구 치고 끊으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초장에 저를 완전히 잡아서 본인 입맛에 맞게 만들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끊으려는데도 계속 저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시댁이랑 자고로 자주 보고 밥도 먹고 같이 다니면서 배울 걸 배워야 하는 거야. 미애 너도 그래야 하고. 하긴 우리 미애는 안 그러겠지. 그런 막대 먹은 며느리들이랑은 다르니까 말이야.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 알지? 뻔히 저는 어머니가 제 SNS를 염탐하고 계시단 걸 다 알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밥 좀 먹고 어머니는 안 만나줬다고 저렇게 돌려서 욕하시다니요.
그게 너무 한없이 티가 나서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시집살이를 안 시킨다고 하지만 젊은 시어머니답게 완전 신식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때 저는 이날 전화를 끊고 생각할수록 분해서 제 딴에는 아주 소심한 복수를 하게 됐어요. 다름 아닌 제 SNS를 몰래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하나 다 훔쳐보고 있는 그 아이디, 저희 어머니의 아이디 말이에요. 그걸 차단해버렸답니다. 어머니가 제 걸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닫혀버려서 아무것도 안 열리게 말이에요. 이 사실은 제가 굳이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황당하게도 며칠 지나 남편이 저한테 밥을 먹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애야,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참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말이야. 그게 혹시 우리 엄마 아이디 차단했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왠지 궁금해서 말이야. 아니,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짠지 궁금해서 묻는 거야. 전 정말 이 순간 밥 먹다가 얹힐 뻔해서 그걸 또 어머니는 어떻게 눈치채신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아무런 게시물이 안 보이면 그런 줄 아실 것이지 제 거가 안 보이니까 또 여기저기 물어보고 알아보고 다니셨나 봐요. 아니, 난 몰랐는데 엄마가 평소 미애 너 SNS를 보고 있었나 봐. 맨날 보이던 게 갑자기 안 보인다면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 있지? 대충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차단한 건데 차마 엄마한테 말은 안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신 것 같더라고. 엄마 딴에는 조금 속상해하는 것 같길래 말이야. 한창 우리 엄마랑 잘 다니고 사이도 좋지 않았어? 혹시 뭐가 불편한 거라도 있어? 그 말에 저는 당장이라도 그렇다고 답을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마땅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크게 잘못을 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시 차단한 걸 풀면 너무 티나고 그냥 핑계를 대면서 어렵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SNS 그만하려고 해. 어머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모든 게 다 귀찮아져서 말이야. 오빠가 오해하시지 않게 잘 말해줘.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미 전 어머니에게 완전히 마음을 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눈치채신 시어머니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고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미애 집에 있니? 내가 지나가다가 빵을 샀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집에 있으면 잠깐 갖다 줄게, 응? 자꾸 이러면서 저를 찾으시니 제 개인적인 생활이 너무 없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더라고요. 외려 전 결혼하고서 우리 친정에도 별로 안 가보고 엄마랑 말도 많이 못 해봤는데 어째 어머니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사람을 그리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자주 보니까 제가 만만해 보이시는 건지 솔솔찬게 우리 식구들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있는 앞에서 제 가족 험담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사돈어른 말이야. 한쪽 다리를 살짝 저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야? 무슨 사정이 있는 거 맞지? 내가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계속 타이밍을 놓쳤어. 왠지 뭔가 안 좋은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거면 속상할까봐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물어보면 되는 그런 간단한 일을 어머니는 왜 복잡하게 일을 꼬이게 하시는 걸까요? 전 고민하다가 그냥 말을 했어요. 그게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리를 저렇게 저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오토바이에 치이셨다고 하던가. 아무튼 좀 큰일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 한 3살쯤에 아빠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는데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저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쯤 했으면 됐지 저희 엄마 얘기까지 하나하나 다 캐물으시는 거예요. 하여간 저희 시어머니는 시간이 너무 많고 남아돌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의 일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엄마 식당 하시는 건 장사 잘 되시는 거야? 저번에 가져다 주신 그 김치찌개 말이지. 아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나만 맛있게 잘 먹은 게 아니라 니네 시아버지도 그렇고 아주 다음부터 김치는 무조건 사돈네에서만 달라고 하자고 말들을 했다니까. 웃기지? 이 말을 들으니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게 몇 번 저희 친정엄마가 국이며 반찬 같은 걸 가져다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머니를 좀 드렸더니 맛있다고 하면서 엄청 칭찬하셨어요. 그래놓고 한번 어머니가 부탁을 하셔서 전 내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엄마한테 말을 해서 김치찌개 갖다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렇게 계속 자주 갖다 먹을 심산인 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친정 부근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백반집이지만 금액도 아주 저렴하고 아빠랑 둘이서 같이 움직이시거든요. 이모들이 사시는 지방 쪽으로 내려가셔서 식당을 하시다 보니 서울에 있는 저랑은 얼굴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 늘 아쉬웠어요. 아무튼 그래도 엄마가 음식 솜씨가 꽤 있는 편이라서 그 지역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랑스럽긴 하지만 엄마의 요리 실력을 그냥 무상으로 누리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의 저런 반응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네 식당이 너무 멀어서 말이에요. 저도 가까웠으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갖다 먹었을 텐데 차로 움직이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예의상 넘기면서 하는 말인데 어머니는 꽤 진지하신 거예요. 왜? 요즘 같은 때 그런 거 있잖아. 반찬 배달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그러는 거 많이 하잖아. 밀키트? 자꾸 장사 안 된다고 그러지들 말고 방법을 찾아야지. 아우 솔직히 진짜 나는 신세대 시어머니 아니냐? 이런 것도 알고 사돈한테 제안하곤 말이야. 사돈 혹시 내 말 듣고 돈 많이 버시면 꼭 나한테 팁은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려. 어? 그 실력이 아까워서 내가 하는 말이야. 듣고 얼척이 없어서 속으로 코웃음 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해보니까 왠지 좀 끌리기는 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편이긴 했지만 실제로 엄마의 그 음식 솜씨를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했었거든요. 반찬 같은 걸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이나 탕 같은 것들은 냉동으로 해서 팔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런 제안을 엄마한테 했더니 처음에는 귀찮다며 거절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지금도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아줌마들 쓰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어. 손님들도 많이 줄었고 말이야. 엄마 일거리 더 늘리지 말고 너는 너 살림이나 잘하고 살아. 하지만 왠지 엄마의 이야기 안에 나름 힌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엄마, 그럼 반찬을 배달하고 그런 건 사실상 여기저기 다 하긴 힘들 것 같고 엄마 김치찌개랑 갈비탕만 냉동으로 팔아보면 어때? 그거 패킹하고 이런 건 내가 알아볼게. 나 애기 생기기 전까지는 좀 시간 있으니까 팔 수 있는 경로나 이런 거 알아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엄마는 제 말을 듣고 별로 안 내켜 하긴 했지만 하루하루 갈수록 제가 작은 제안과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보내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급기야 시간이 좀 지나서 엄마의 김치찌개를 냉동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팔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희한하게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 게 어머니의 제안이었다는 게 가장 찝찝하긴 했지만 이게 장사가 되긴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랬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아빠가 전화와서 일 흐름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실 정도였거든요. 야, 나는 진짜 이렇게 돈을 벌 길이 있는 줄 정말 몰랐다. 희한하네 아주. 아직 뭐 돈을 이렇다 쉽게 얼마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팔리기는 해. 내가 다리가 성치가 않아가지고 이거저거 옮기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진짜 이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조금씩 팔리기는 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 저도 너무 신기하게 느껴져서 이런 부분을 남편한테 얘기했고 몇 달 지나 약간 수익을 보신 엄마가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 미애야, 그래도 이런 거 해보라고 니네 시어머니가 얘기해줬다며. 그러면 적어도 감사 표시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번에 김치찌개랑 갈비탕 좀 그쪽에 보내드릴 테니까 네가 주소 좀 보내줘라. 엄마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인정하기 싫고 여러모로 얄미운 구석이 있는 어머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당시 저희 시동생이 장가를 가는 바람에 어머니는 아주 바쁘시긴 했지만 덕분에 저랑 왕래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대신 둘째 며느리인 동서가 제가 이전에 했던 그 피곤한 역할을 대신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어느 정도 어머니께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이 들었고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어머니는 좀 많이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반응이라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저 어머니, 이번에 엄마가 김치찌개랑 탕국을 냉동으로 좀 파셨다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한 박스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이 꽤 많은 편이라 동선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어머니 댁에 김치냉장고 있으니까 거기 넉넉히 넣어두시고 드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는 당연히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아주 꽉꽉 양을 채워서 한 팩에 12,000원 하는 것을 60봉을 넣어서 보내드리는 거였거든요. 이 정도면 엄마 딴에 통 크게 쓴 것 같은데 어머니는 좀 천박한 표현을 써가면서 무시하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래도 어머니 돈 좀 버시지 않으셨어? 그거 그냥 한 박스 보내고 퉁치시려고? 아유, 이런 아이디어를 어딜 가서 누가 준다고. 그냥 몇십 팩 보내시고 입 싹 씻으시는 건 좀 깬다. 나라면 얼마 벌었는지도 공개하고 적어도 거기서 50대 50은 드릴 텐데. 아니, 내 경우에는 그렇다고. 뭐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받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다는 거지.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아실 만큼 아실 거 아니야. 너무 대놓고 우리 엄마를 짠순이 취급하듯 좋은 장사 팁 얻어놓고 모른 척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좋은 아이디어긴 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기본 재료가 되니까 빛을 발했던 거 아닌가요? 우리 엄마가 요리를 잘하기도 했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팔고 관리하고 하는 건 제가 거의 다 도우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그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만 보셨으면서 저렇게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말을 저희 남편한테도 하셨던지 남편도 밥 먹다가 저를 살짝 긁는데 결국 저희들 둘도 크게 싸우게 됐어요. 장모님이 보내주신 거 도착했다고 엄마가 그러더라. 그래서 영석이한테도 나눠주고 영주랑도 다들 잘 먹고 있대. 근데 엄마가 말했나 혹시? 엄마 딴에는 뭔가 좀 더 주실 줄 알았다나 봐. 다른 데는 이런 사업 아이디어만 돈 받고 팔기도 한다고. 우리 엄마가 그런 쪽으로 머리도 잘 돌아가시고 감각이 좀 좋거든. 이런 소리를 김을 우걱우걱 싸서 먹으면서 그것도 우리 엄마가 보내준 갈비탕에 밥을 말아먹는 주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순간 빠직해서 남편에게 마구 화를 내게 됐어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한 이래 제가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 이미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 근데 어머니가 그런 아이디어 주신 건 감사한데 왜 그 일이 돌아가게 만든 건 나랑 엄마 아빠라는 걸 몰라? 우리 집 여유 별로 있는 집 아니야. 엄마랑 아빠 힘들게 일하고 계신다고. 손님들도 없고 아줌마들 쓰기도 힘들어서 다 정리하고 두 분이 일하고 계신단 말이야. 이번에 저렇게 냉동탕 배송하시면서 수입이 그나마 생기긴 했지만 두 분도 다 형편이 있는 건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저랑 남편이 싸우는 꼴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보통은 자식 싸움이다가 부모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된 꼴이더라고요. 아, 미애야, 너 왜 그래? 오해하는 거야, 너 지금. 내가 뭐 그거 갖고 나쁘다고 했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사정 다 알고, 다 안다고. 그냥 엄마가 지나가듯 하신 말인데 왜 그걸 갖고 이렇게 정색하고 흥분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을 왜 싸울 일로 만드냐고. 왜 우리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면서 남편은 숟가락을 확 내려놓았고 더 이상 먹을 맛이 안 난다며 그만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나 다 먹었어. 그만 먹을래. 이런 기분으로 무슨 밥을 먹어. 그만 치우자. 그러면서 덜컥 일어나더니 그대로 그릇을 갖고 가서 싱크대에 깨질 듯이 확 내려놓는 거예요. 부모님 문제 때문에 둘이 감정이 완전히 상하게 돼서는 우리는 한동안 냉전을 이어가게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저도 어느 정도 누그러진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풀렸는데요.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를 호출하시더니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는 약간 저한테 삐져 있으셔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연락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동서 때문이에요. 새로 결혼해서 들어온 둘째 며느리인 우리 동서와 어머니가 아주 제대로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날 밥 먹으면서 절 붙잡고 얼마나 동서욕을 하시던지 진짜 귀가 아프다 못해 피가 날 지경이었어요. 걔는 말이야 있잖아. 아주 애가 정신머리가 썩었어 진짜. 저번에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더라니까. 아우 내가 진짜 영석이를 덥석 장가보내는 게 아니었어. 아 유정이 걔는 진짜 미애 너랑 차원이 틀리다니까. 애가 또 얼마나 사치는 심한지 지네 친정 잘 산다고 그거 믿고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아주. 대충 제가 알아듣기로 우리 동서는 친정이 좀 여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하고 예단하는 것부터 어머니랑 그쪽 집이랑 아주 기싸움이 심했어요.
신혼집도 친정 가까이 얻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싸움이 만만치 않았고 어머니는 아들 빼앗긴 기분이라고 계속 우는 소리 하시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좀 웃긴 건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동서 앞에서는 싫은 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동선의 친정엄마 성격이 장난이 아닌 듯 했어요. 지 엄마 닮아가지고 아주 독해 빠졌더라고. 그 엄마 말이야. 아니 집에 돈이 많으면 뭐해? 사람이 교양이 없잖아, 교양이. 우리 집에다가 막말해야 되는 거 봐. 돈만 처만치 행동이나 말하는 건 아주 천에 빠졌어. 진짜 그 여편네 가만 안 둘 거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신 건 없지만 아마도 동선의 친정엄마랑 한판 붙으셨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깨갱하고 밀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동서도 자기 시어머니 우습게 보고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나 봐요. 할 말 다 하고 전화도 다 무시하고 성격이 보통 아니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도 시댁에서 동서랑 마주친 적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기 집에 진짜 시애미를 뭐로 알고 말이야. 아휴, 진짜 내가 며느리 하나 없는 셈 쳐야지. 이건 뭐 다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니까. 시집살이 다 옛말이지. 이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잖아. 내가 아주 한이 돼서 못 살겠다고. 일단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둘째치고 불똥이 미묘하게 저한테 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침 김장철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어머니가 김장하자는 말을 안 하신다 싶었거든요. 그냥 올해는 넘어가시려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불쑥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 미애야, 사돈어른 말이야. 이번에 백포기 하시는 거 맞는 거지? 우리 엄마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건가 해서 전 눈을 둥그렇게 뜨고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저희 엄마 말씀이세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장이요? 김장할 거란 얘기를 대충 엄마에게 스쳐가듯 듣긴 했지만 이걸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물으시는 건지 의아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흐름으로 어머니가 얘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백포기면 된다고 말하긴 했거든. 그 이상까지는 우리도 넣을 공간도 없고. 암튼 그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 뭐 김치 한두 번 해본 분 아니니까 그 정도야 다 알아서 하시겠지. 어머니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우리 엄마가 이번에 김장을 해주시기로 한 건가요? 저 엄마한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러자 어머니는 진짜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 아주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못 들었구나. 내가 이번에 김장 부탁드렸거든. 너도 알다시피 나 손목도 안 좋고 몸도 아주 골병나게 생겼거든. 이제 골프 치는 것도 하기 힘들어서 때려치려고 해. 근데 또 김치는 남이 담궈준 게 제일 맛있잖아. 이걸 아무한테나 맡길 수도 없고 사돈이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부탁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 나한테 신세 지신 것도 있잖아. 아니 뭘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본인한테 신세 진 게 있다는 건지 그걸 또 딸인 제 앞에서 무슨 빚을 받아내는 마냥 말씀을 하시는 건지 웃기더라고요. 이 말의 뉘앙스는 결국 우리 엄마한테 전에 그 냉동 음식 파는 팁 준 거, 그 아이디어만큼 충분히 계산을 못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이때 저는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어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딴 일을 시키나 싶어서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분위기를 눈치챈 남편이 저를 일으켰고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하자마자 저는 곧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 옆에 있는 남편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우리 엄마한테 김장해달라고 부탁받았어?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긴데 이게 다 뭐야? 그러자 엄마가 떠듬떠듬 본인도 썩 내키지 않는다는 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 들었어? 그래, 니네 시어머니가 나보고 김장김치 100포기만 해달라더라. 아유, 나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래도 말이야, 그렇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서운하네 어쩌네 할 줄 몰랐어. 대놓고 전화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도 별 수 없이 그냥 듣고 있었다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엄마가 덧붙이는 말들도 너무 힘없어 보여서 짜증이 나고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는 해드리는데 다음엔 안 된다고 네가 좀 둘러서 말해봐. 아무래도 지난 일을 섭섭해 하시는 것 같길래 내가 뭐 돈을 더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대신 가져가는 건 니네 시아버님이 내려오시던지 해서 가지고 가시라고 해. 우리가 그것까지는 못 해드리니까. 이러니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실컷 저한테 동서며 동선의 친정엄마 욕해 대실 땐 언제고 우리 엄마는 만만한 건지 어디 사돈한테 김장 100포기를 부탁하느냐고요. 저는 옆에 있는 남편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엄마 미쳤어? 엄마가 왜 그런 거래? 하지 마. 몸도 안 좋고 식당 일도 바빠서 지금 같이 도울 사람도 없는데 무슨 우리 어머니네 김치를 100포기나 하냐고. 엄마네 식당 김치 하는 것도 충분히 양 많을 텐데 뭘 더해. 됐어, 하지 마. 그리고 엄마 김장할 때 내가 내려가서 도울 테니까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남편은 운전하면서 내내 자기 엄마 얘기가 나오니 불편했는지 눈을 힐끔힐끔 돌리면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답답한 우리 엄마는 한사코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사실 고집이라기보단 딸 둔 죄인으로 괜히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거였어요. 아유, 됐어. 이번만 엄마가 해준다잖아. 2번, 3번은 안 한다고. 그냥 나도 듣고 보니 괜히 찝찝하고 죄송스럽기도 해서 해주는 거니까 넌 그냥 그렇게만 알아. 그날 올 거면 빨리 오고,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속이 너무 답답하고 화병이 날 지경인데 옆에 있는 남편은 집단에 뭔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잔뜩 삐진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지가 더 짜증을 내는 거예요. 미애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 나 들으라고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건드릴 게 따로 있지 부모님을 건드리냐. 이러니 결국 보기 좋게 우리끼리 완전 강아지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와, 웃기고 있다 진짜. 이거 누가 먼저 시작한 건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돼? 반대로 우리 엄마가 어머니한테 김장 100포기 시켜놓고 있으면 그거 보고만 있을 거야? 너무 어이없다. 본인 일 아니라고 지금 막말하는 거야? 결국 우리는 어머니 때문에 또 싸우게 돼버렸고 그렇게 냉전을 지내는 중에 주말은 찾아오게 됐어요. 하지만 하필이면 정말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야심차게 엄마에게 내려가서 김장을 도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왕 엄마가 한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내가 따라가서 같이 도와주기는 해야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이 무렵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에요. 위험에 걸려서 속이 다 뒤집어지고 구토를 하게 된 거예요. 엄마에게 가기로 한 날은 금요일 밤이었는데 저는 목요일 저녁부터 구토하고 속이 쓰려서 울렁거리고 회사 출근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 사정을 들은 엄마는 그냥 됐다면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미안해 죽겠는데 엄마는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고 엄마를 더 불쌍하게 여길 소리를 하고 말았답니다. 이 얘기를 진즉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내가 진짜 돈 30만 원 받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이미 다 사놓고 준비도 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암튼 미애 넌 잘 쉬어. 괜히 움직이다가 더 탈나지 말고. 작은 이모랑 전에 일하던 명주 이모 알지? 그 이모 와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30만 원? 그게 뭔 소리야? 누가 30만 원을 줬는데? 저는 이때 말의 앞뒤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등장한 저 액수가 뭘 의미하는 건지 몰라서 한참을 묻다가 그게 무려 우리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한테 김장을 부탁한답시고 보낸 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와, 미쳤다. 엄마 그거 진짜야? 엄마는 본인도 짜증이 나서 푸념을 하던 차에 위험 걸려서 아프다는 딸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알고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아이고, 야야 됐어.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전화 끊어 그냥. 쉬어. 알았지? 그러고 전화를 툭 끊어버린 엄마를 보니 이제 저는 이판사판이 되어버렸어요.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못 참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마구 따지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김장해달라고 하시고 돈 30만 원 보내셨다면서요?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김장을 그 돈에 남한테 맡겨요? 남이라도 그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고 너는 또 왜 난리냐는 듯 되게 귀찮아하시며 답하시는데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사돈도 알겠다고 하셨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저번에 그냥 입 싹 씻어서 면목이 없다고 하시던데? 그만하면 서로 퉁친 거지 그게 뭐라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얘 좀 보게.
얘 미애야,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네 눈엔 뭐 내가 만만해 보이니? 네 동서한테 치이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큰 며느리인 너까지 날 우습게 보는 거야? 진짜 이것들이 안 되겠네. 정말 싹 다 세트로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제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둥 어머니는 헛소리를 더 섞어가시면서 온갖 분풀이를 저한테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엄마한테 자꾸 전화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았더니 엄마는 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한 건데 아유 세상에, 그래서 네 시어머니한테 따진 거야? 아유 이거사 뭐하러 그래. 기왕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게 뭐야. 할 거 다 하고 싸우면 또 싸우고. 가만히 있어봐. 이제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어? 알았지? 와, 이날 저는 아픈 상처에 끓는 물을 부은 듯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이 뒤집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쩜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요? 목소리 크고 힘있고 돈 좀 있다는 동선의 친정엄마한테 당한 화풀이를 왜 우리 엄마한테 하냐고요. 그쪽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들 포기하고 살면서 우리 집에는 빚 독촉하는 사람처럼 김장김치를 주문했잖아요. 그걸 갖고 따졌더니 저보고 건방지다면서 무슨 우리 엄마까지 가만 안 두겠다는 기세더라고요. 이러니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쭉 주말까지 저는 타는 속을 안고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이 몇 번 말을 걸어왔지만 다 무시해버렸고 남편도 제 반응에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집안 식기들을 탕탕 내려치더군요. 지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자꾸 어머니가 주 원인이 되어 둘이 싸우게 되니 저는 점점 이 결혼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엄마는 힘겹게 김장을 마쳤고 저와 우리 어머니가 한바탕을 한 걸 알고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전화도 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걸 저도 얼핏 들었거든요. 아, 엄마. 장모님한테 전화 왔다고? 아, 그거 가지러 가야 되지? 그래, 그럼 나랑 아빠랑 다녀올게. 아이, 됐어, 엄마. 아니, 대체 왜 그래? 아, 그만하면 됐잖아. 제발 그만 좀 해. 엄마도 문제야. 끊어. 전화 말미로 갈수록 어머니 아들인 남편조차도 부정적인 걸 보니 뭔가 그 전화에 대고 어머니가 또 전화 우리 엄마 험담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와중에 몸도 안 좋고 며칠째 뭘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스트레스는 최고치다 보니까 수시로 배가 뒤틀렸어요. 침대에 누워서 자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있던 와중에 저도 모르게 얼핏 잠들었더라고요. 잠든 지 시간이 꽤 되었던 것 같은 게 밖이 아주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안방 문 밖으로 뭔가 소란스러운 것 같았어요. 잘 들어보니까 카랑카랑한 소리가 들리는 게 어머니가 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열이 오르려는 찰나 남편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이건 정말 보통 미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듣고 곧장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엄마, 그냥 적당히 좀 먹어. 뭘 바라는 거야? 아, 어쩌라고! 어머니는 걷다 대고 아주 발악을 하듯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야, 이놈의 자식이 진짜 지 엄마 편은 못 들망정. 아주 사사건건 딴지야. 너도 이거 한 입 씹어봐라. 이게 소태지 뭐냐고. 김치인지 짠진지 이거 완전 엿 넣어보라고 만든 거지 뭐야. 진짜 내가 이 옆편에 가만 안 둬. 이때 저는 문이 세게 부딪혀 거의 너덜거릴 정도로 연 다음 어머니부터 바로 찾았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우리 엄마 김치 아니에요? 뭐가 어쨌다고요? 현관부터 거실을 가득 메운 김치통을 보니 남편이 김치를 시댁으로 안 갖다 드리고 우리 집으로 갖고 왔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다 치고 어머니가 김치가 짜네 뭐네 평가질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생고생을 한 엄마를 여편내니 뭐니 함부로 부르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뭐야 너는? 어디 있다가 지금 튀어나와서 이래? 어디서 어른한테 빽빽거리냐? 어? 어머니는 아주 저를 뭐 벼르고 있었다는 듯 부잣집 둘째 며느리한테는 찍소리 못해도 너한테는 할 수 있다는 기세로 노려보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김치가 뭐요? 짜다고요? 아 진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푼돈 쥐어주고 그런 노역을 시켜놓고서 지금 맛평가하고 계실 때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을 아주 번뜩거리면서 본인 아들에게 명령하듯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두말 없이 바로 손을 움직여버렸어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얘 범서가, 나 이거 못 먹어. 이딴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와서는 이거 당장 버려. 다 갖다. 저는 곧장 열려있던 김치통 속으로 손을 넣어 방금 시모가 개걸스럽게 한 줄기 뜯어먹었던 배추김치 한 포기를 들었고 그걸 바로 어머니 쪽으로 내팽겨쳤어요.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로 한번 쳐맞아 볼래요? 진짜 이 여편네가 미쳤나 정말! 저도 제 입으로 나온 이런 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초반에도 말했었지만 진짜 이런 말은 제 평소 말투도 아니거든요. 헌데 하도 어머니한테 시달리고 속에 쌓인 게 늘어가다 보니 정말 주변 친구들 말 맞다나 늘어나는 건 욕밖에 없더라고요. 그나마 욕을 안 한 게 다행이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얼굴을 살짝 어긋나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묵직하게 갈라진 배추 포기는 귓부분과 머리를 스치면서 뻘건 속을 묻혀버렸고 어머니는 순간 얼얼했는지 눈도 못 뜨시더라고요. 바로 저에게 반박하며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른 건 남편이었고 어머니도 그제서 손을 들어 저에게 때리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공중에 손이 떠있는 채로 부르르 떠시는 걸 보니 차마 직접 건들기에는 본인도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저는 어머니 들으시라고 한마디 했어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이 김치도 어떻게 하시던지 저 상관 안 해요. 근데 진짜 저 어머니 며느리 자리 못 해먹겠네요. 동선애는 그렇게 으리면서 어쩜 우리 집에는 이렇게 갑질을 해요? 뭐 음식물 쓰레기? 와 진짜 졸렬하기 짝이 없네. 평생 쥐새끼처럼 돈 많은 동선에 발발기고 을질이나 당하면서 사세요. 주제도 모르고 어디 정도껏 욕심을 부려야지. 머리가 아주 돌아버렸나 진짜. 그러고 저 안방에 들어가서 제 물건들을 가방이나 통장 이런 것들부터 챙기고 있는데 당연히 어머니와 남편은 가만히 있지 않죠. 쫓아 들어와서 다시 말해보라고 난리들을 피우는데 됐고 이혼이나 하자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이날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저희 집에 김치통 내려주시고 시댁에 가 계셨던 아버님이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평소 아버님은 바쁘시기도 하고 저와 접촉이 별로 없지만 비교적 저한테 잘해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네야,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네 어머니 불쌍하게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날 네 어머니한테 아주 뭐라고 야단을 쳤어. 어떻게 사돈이 해다 주신 음식을 갖다 그렇게 취급하냐고 말이야. 네 어머니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네가 좀 받아주면 안 되겠어? 그래도 범석이랑은 잘 살아봐야지. 대뜸 그렇게 이혼이란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면 어떡하냐.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쪽으로는 누그러지는 부분도 있기도 했지만 그게 제 어그러진 마음을 완전히 꼿꼿하게 펴줄 순 없었어요. 엄마는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냐고 속상해 하시다가 차마 제가 말할 수 없어 참고 있던 이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듣고 나서 엄마도 많이 분하셨던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못하시고 속상해하고 계세요. 그걸 보니 더더욱 저는 이제 그 집 며느리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아들과 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고 이대로 찢어져 남과 남으로 갈라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대로 조금의 변동도 없이 묵묵히 이혼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